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후기 전형은 9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보통의 경우 3월, 대학에 따라서는 4월 중에 원서를 접수하여 대학이 정한 전형 과정을 거친 후에 6월 중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난 영상을 통해서 서울대와 연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12월 특례 후기 전형 입시 조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린 데 이어서 오늘은 얼마 전 추가로 발표된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12월 특례 후기 전형 입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전형 입시 조항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그 전에 먼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심연 특례 후기 전형의 특징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앞에 제작했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심연 특례 후기 전형 입시 조항 설명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보셔가지고 좀 내용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내용은 건너뛰시면 될 거고요.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5월, 6월에 졸업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 말대로 가을 학기 9월에 입학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졸업하지 않는 예를 들어 한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후기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023학년도 후기 전형과 2024학년도 전기 전형은 별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후기 전형은 이번에 시작하는 2024학년도 후기 전형은 2023학번, 이상학번이라고 할까요? 이상학번으로서 9월에 입학한 학생을 뽑는 거고요. 7월달, 8월달에 실시하는 전기 전형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024학년도 이사학번으로 입학한 학생들, 3월 입학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후기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대학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이 여름에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정기 전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학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카운팅돼서 또 다른 6번의 대학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후기 전형에 합격해서 등록까지 해도 전기 전형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전기 전형에 최종 합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여름이 되겠죠. 올 여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전기 전형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에요. 등록했다는 데 상관없이 일단 최종 합격한 대학이 한 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내년이 되겠죠. 2024학년도 후기 전형, 그러니까 9월에 입학하는 그 후기 전형에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기 전형에 지원한 학과를 전기 전형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동일한 대학, 동일한 과라 하더라도 후기, 전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재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재수할 때 동일한 대학, 동일한 학과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목표한 학과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기 위한 후기 전형에서 지원했던 과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사학번으로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후기에 지원했던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학과를 전기에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보면 이 전기 전형과 비교해 소수를 선발한다 되어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과 학제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대학을 입학할 수 없는 한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자 수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지원자가 적으니까 경쟁이 덜 치열해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있죠. 전기 전형에 비해서는 소수를 선발한다. 흔히 후기 전형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충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반 모든 전형을 끝낸 다음에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좀 여분이 있는 경우 그 숫자를 소수만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꼭 지원자 수가 적다 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보면 별도의 공지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특히 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시 요강이 과가 다 명시 나열돼 있다 해가지고 그 과를 무조건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 의무가 대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심의원 특례는 보시면 우리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관명 선발이 돼 있어요. 통틀어가지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학과의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 신입생을 뽑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근데 물론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학과에 따라서는 어떤 별도의 공지 사실 여러분들 재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미주알 고주알 공지해 준다거나 아니면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어쨌거나 별도의 공지 없이 어떤 과가 될 줄 알 수 없어요. 그 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IB A레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기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파일 성적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비 성적으로 학생이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IB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대 그 후기 전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합격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인 파일 성적이 우리 7월에 나오잖아요. 6월 정도에 나오죠. 그 6월에 나오는 최종 성적 IBDP 파이널 성적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일단 어쨌건 하지만 지원할 때는 예비 성적으로 맞죠? IB 프리트 성적과 A레벨 같은 AS 성적이겠죠. 이 두 가지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다음에는 후기 전기 동일학과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후기에 지원했던 과 또 전기에 넣으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후기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면 전기에 써서 또 봐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특히 입학사정관이 같은 분야인 것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수할 때 그렇잖아요. 맞죠? 그건 동일한 조건을 상주해가지고 시험을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떻게 보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후기에 지원 학과에 떨어졌는데 그과 동일한 학과에 또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불리하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유리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대, 약대, 간호학과, 우리 간신관, 우리 간호학과 얼마 전에 간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두 번째가 간호학과더라고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어쨌거나 의대, 약대, 간호학과 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후기 전형에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기 전형에서는 지원하기 쉽지 않으니까 전기 전형에 통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전형 내용, 우리 입시호강 내용 살펴보는 본격적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굉장히 크네요. 네, 줄여볼게요. 예, 표지 넘깁니다. 표지 그다음 목차에 있는 거 컨텐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주요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학과들 지금 보통 3년 특례에서 우리 보통 고려대학교의 특징 학과별 모집이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고 통보되어 있죠. 약관명돼 있는데 당연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죠. 주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즘 아무래도 이공계 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생명 관련된 거,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그게 바이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우리 요즘 보면 또 통계학과 있잖아요. 통계학과 이게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요.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보면 통계학과 그 다음 이제 화학은 우리 제약과 관련된 연관성 있겠죠. 화학, 공학, 생명 이런 것들 맞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꼭 이과들이 제가 동남이셨다 해서 무조건 이과들이 뭐 경쟁력이 막 뛰어날 거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제가 좀 동그라미 치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과들 제가 지금 표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밑에 보니까 또 여기 보면 전기전자공학 이것도 맞죠? 전전자라고 하죠. 전통적인 인기학과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컴퓨터 요즘 아주
소프트웨어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과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바이오 공학부에 보면 보건과학대학에 이게 바이오 관련된 과들 맞죠? 이런 과들이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동그라미 친 거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래서 지원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들을 제가 좀 약간 언급했고요. 물론 제가 설명 안 됐던 지적하지 않았던 심리학과, 요즘 심리학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는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요즘 광고 관련해서 이런 마케팅 관련해서 심리학이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단순히 어떤 순수 학문 이런 측면이기보다는 좀 응용 학문으로서 그런 측면으로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밑에 보면 제가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도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걸 글씨를 좀 키울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죠, 맞죠? 이 자유전공에 대해서 써놓기를 위에 4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인문사회계는 경영대학 문과대학 길이 있고, 그 다음 자연계는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서 여기 다 밑에 써놨어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우리 12연등의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잖아요. 단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계열에 관계없이 제1전공이 배정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국내에서 학교를 할 때는 당연히 인문계 그래서 문과하면 문과 앉아서 수능 시험도 보고 자연계 이과하면 이과 앉아서 수능 시험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1국민 특별전형에서는요 이 이과 문과 이렇게 구분의 어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주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교차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했던 것처럼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 전교육과정 해외 입사의 경우에는 계열에 관계없이 일전공 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문사회계든 자연계든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사범대, 의과대, 간호대, 약대, 예체능 이런 것들은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제일 인기 있는 게 이건데 맞죠? 특히 의대, 간호대, 약대, 그 다음에 사범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자유전공을 통해서 여기에 이 학과에 배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어쨌건 심연특례에서는 우리 이과 문과 구분이 없다고 했죠, 맞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공 적합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 1순위는요. 1순위는 학생의 종합적인 실력입니다. 그 종합적인 성적이 더 우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이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과 과목 위주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적을 취득했어요. 성적이 엄청 뛰어나. 굉장히 탁월해. 하지만 내가 문과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과 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성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론 상위권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합적인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이 경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성적이 일단 우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그 전제로 거기서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정은 적혀 있죠. 역시 똑같이 고려대학교도 서울대 연대와 마찬가지로 3월 초에 맞죠? 이때 원서협소에 들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언제 발표한다? 6월 9일날 6월에 역시 발표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근데 보면 최종 합격자 원본서류 제출돼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 신문에서 전형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대학 입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진짜 실제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졸업증명서. 맞죠? 졸업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이 최종 합격자 원본서류 제출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까먹은 부분이 있을까 해서 메모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씩 종이 넘기는 소개 좀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지금 보니까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는 분들, 뭐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질문 많이 하는 부분들만 조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부분에 검정고시, 이거는 여러분들 요 검정고시로 학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12년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마찬가지고요. 특히 검정고시 이런 것들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마디로 이수한 것으로. 물론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여러분들 중학교 3년을 다 다니고 학교 다녔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검정고시였다? 이런 건 솔직히 여러분들 이 문제는 특히 중학교 졸업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학교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재학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냥 중학교 중등 학력을 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 3년이 비어있는 거죠. 물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해외에서 학교를 12년 다녀야하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가끔 여러분들 해외 학교 하니까 해외 학교는 해외에 설립한 해외에 있는 학교가 재단이 설립한 국내인 학교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화교 학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니고 외국군 기지 안에 있는 학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2년 특례 포함해서 3년 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해외 학교라는 건요. 그 학교의 위치가 국외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출입국 증명서에 증명돼서 한마디 비행기 타고 밖으로 해외로 나가서 다닌 학교예요. 절대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학교는 절대 일절 거기에서 재학한 기간은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있죠, 보면 자 밑에 보면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런 말 있죠, 보면 그 유아원,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여기 너무 줄이 삐뚤삐뚤하다 맞죠,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쓸게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계가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여러분들 13학년제 학교에서 2월 1이죠. 보통 2월 1은 밑에도 이제 표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단계를 보기 때문에 2월 1은 요거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보니까 13학년제의 경우에 이렇게 여기 보면 13학년제는 보통 2열로 표시해 13학년까지 있잖아요. 여기 기준을 표시해 준 거죠, 맞죠? 초등학교 언제부터다? 초등학교는 2열 2부터 2열 7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2열 11부터 2열 1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학년 계산한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언제 보면 학년제가 동일한 국악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 이수여단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인정한다.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특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아니면 11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아니면 11년 만에 초중고를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대학을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요 학교를 처음부터 입학해서 이 같은 학교에서 전체를 과정을 다 이수한 케이스예요. 중간에 전학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말해줘서 11년제 국가인 11년제 그 학제가 초중고가 법적으로 11년제가 되어 있는 국가에 그 현지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해서 그 동일한 학제를 갖고 있는 그 학교에 마지막까지 다녀서 11년만 채웠다 그러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12년 특례로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옮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제가 다른 학교를 옮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아니면 12년제 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12년제 학교로 와가지고 졸업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있죠. 동일한 국외학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수학기 인정 기준이라고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볼게요. 보면 자,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기 이수했을 때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다?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학년 매학기 성적을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기에 다닌 다음에 성적이 나오겠죠. 그 성적까지 나와야지 그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여기 보니까 자,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원래 여러분들 학제 차이로 인한 연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 때문에 일기학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죠. 아니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중복했을 경우에 원래 심연특례에서는 중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예전에 기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모든 대학들의 공통적으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재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쵸 맞죠? 중복 이수한 학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락된 학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 3년 특례와 비슷한 방식이죠.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입시 호강에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상식적으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끔 보면 이중국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심의원 특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반드시 심의원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맞죠.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다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이유 아니면 피치 못한 사이로 출국했는데 다시 입국을 못하게 된 경우,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학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뭐가 생겨요? 당연히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학기간, 체류기간, 치면등에는 체류기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건 재학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보면 이 대학별로 여러분들 보면 다 입소강 중에 보면 뒤에 첨부돼 있어요. 왜냐면 양식이 첨부돼 있어요. 사유서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코비드로 인해서 재학기간이라든지 국내 체류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든지 이런 지원 자격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양식을 작성하되 증명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 증명서류는 일반적인 경우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우리 학교가 어떤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그런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전형 방법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는 전부 다 서류 100%입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면접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죠. 면접이 있는 경우는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 자, 디자인 조형학부는 뭐도 제출합니까? 포트폴리오도 제출합니다. 학생의 작품집이죠. 그리고 이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 조형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100% 서류 평가를 통해서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는 조금 심플합니다. 전형 방식이. 자,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 면접 뭐로 한다? 지금 보시면 영상 녹화해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해서 맞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출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국외 고교에서 여러분들 보면 성적표 낼 때 있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성적표 제출할 때 이 평가가 여러분들 보통 뒤에도 나오겠지만 초중학교 때 여러분들 성적 증명서는요. 성적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평가하는 건 다 고등학교 이후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중에 발생한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뭐라 써 있죠? 국외 고교, 당연히 해외 고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성적 체계 자료, 그러니까 그 학교가 성적을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성적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보편적으로 A, B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에도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상위 몇 퍼센트까지 A를 주고 몇 퍼센트까지 B를 주고 이런 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여러분 성적표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해외 국제학교를 특히 할 경우에는 이런 성적 체계, 말 그대로 어떻게 평점을 부여한다든지 어떻게 성취도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자료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면 활동 증빙 서류라는 것은 최대 10개 항목이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SAT 성적도, AP 성적도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활동이란 무조건 우리 봉사활동, 동아활동 아니에요. 이 제목만 보고 활동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10개 항목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당연히 그 성적 관련된 학생의 어떤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겠죠? 다음부터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국외고교 프로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뒤에 잠깐 내용이 나오지만, 이 재국민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 여러분들, 이 푸시학교 프로필 제출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써있죠. 그럼 프로필에 뭐가 들어가? 학교의 규모, 특성, 특히 학교의 규모, 얼마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좀 제대로 운영된 학교에서, 그다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내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특히 그리고 이왕이면 그 학교의 진학률 등까지도 포함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요. 필수 자료는 아닙니다.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지만 어쨌거나 이런 출신 학교 프로필을 잘 학교에 요청해서 잘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말 그대로 학생 수가 좀 많고 커리큘럼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진학률도 높은 한마디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내가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우수하게 받았다 그러면 그 내신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신력과 어떻게 보면 학생이 우수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출신 학교 스쿨 프로필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면 자, 뒤에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씩 설명드린 건 특히 시니어 특례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해외 생활을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면 좀 국내 입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제가 있는 뭐 이렇게 한국 교민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짚어가는 겁니다. 예를 것처럼 마의 길이죠. 마에 보면 예. 한국어나 영어 이외 언어 학생의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공증을 봐야 제출하는 겁니다. 임의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학적 서류에 대한 걸 보면 특히 다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기 졸업, 월반, 그리고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학교에서 발급받은 그렇죠? 학교에서 발급받은 공식 확인서가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서류 여러분들 학생의 학적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요. 학교에서 발급해서 학교장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되어있다? 그 학교의 소재지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 다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그걸 준비하겠지만 맞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또 여기 한 번 더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있는데, 자, 국외 교교의 교과 및 학력 관련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뭐다? 그게 써 있잖아요, 보면. 교과 및 학력 관련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좋은 학교라면 진학의 정도 맞죠? 비율이겠죠, 맞죠?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출신 학교 스쿨 프로필을 제출하면 평가 시 참고한다.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친절하게 본 내용에도 담겨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남아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증명 서류라는 거 있죠. 활동 증명 서류. 이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서류 평가에서는. 자, 활동 증명 서류는 뭘 제출하게 되느냐? 여기 써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서류. 자, 돼 있죠? 고등학교 입학 이후. 그러니까 초중등 때 받은 서류는 그걸 여러분들 학적 관련된 서류. 그리고 학기를 온전히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성적 증명서. 요 기능만 하는 거고요.
실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자, 내용들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활동 증명 서류에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큰 항목이 뭐죠? 이 토플, HSK, JLPT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성적, 그 다음 ACT, A레벨, AP, IB 같은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 그렇죠, 맞죠? 이외에도 이제 보통 이런 것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보니까 공인 성적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또 활동 증명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객관적으로 본인 성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성적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적이 꼭 반드시 아니고요, 여러분들. 특히 로컬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표준학력 평가 성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특히 여러분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SAT 시험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SAT 성적을 어떻게 미국 아이들이 보는 수학능력 시험 언어능력인데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접하기도 어렵고 응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뀝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 써 있으니까 우리 학교 나는 로컬 학교 다녀가지고 ACT, IB 언강생심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뭐냐면 이 표준학력 평가 성적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내신 성적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B나 특히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로컬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있죠. 이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 이런 표준학력 평가 성적 없어도 이 자체가 학교의 내신 성적이 이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내 발급 서류라 있죠. 교내 수상.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 관련된 서류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수상한 거,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은 평가 시 반영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모든 공인 성적은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스코어 리포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코어 리포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제출한 성적이 뭐 토플 성적이나 SAT 성적 이 성적이 정말로 실제로 그 기관에서 발급한 진짜 성적이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스코어 리포팅을 대학으로 직접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을 하면요 이 기관에서 바로 이 밑에 보면 대학 코드도 나와 있죠. 맞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 번 이 학교 코드가 나와 소개가 돼 있잖아요. SAT 하는 카리지 보드 같은 경우도 있고 IB는 IB 주관하는 회사죠. 자, 어쨌건 이런데 이게 보면 여기서 직접 어떻게 해준다? 대학으로 학생 성적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돼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거 뭐냐면 학생이 시험 볼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대학에서 학생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로그인에 들어가서 진짜 이 학생이 이 성적을 받았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뭐 스코어 리포팅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꼭 성적을 학교에서 이것이 원본 성적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밑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및 보고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 여러분들 뭐냐면 이 개인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아주 유명한 기관에서 만들어준 포트폴리오 이건 되나요? 이건 개인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와 있죠. 어차피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 교내 수당만 인정하게 돼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장이 학생이 재학했던 출신 학교의 학교장이 발급한 그렇죠? 한마디로 학교장의 어떤 학교 양식에 맞춰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모든 것들을 일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뭐냐면 그럼 교회 활동은요. 교회 활동도 여러분들 교회 활동도 교회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학교장이 서명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교회 활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카테고리는 교내 활동 교내 수상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 그대로 개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절대 안 된다. 어떤 외부 사설기관에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안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상술해야 될까요? 그런데 꼭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한마디로 학교장이 교내 활동에 대해서 교내 수상에 대해서 학교장이 발급하지 않은 그런 서류는 일체 고려대학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뭐 보면 뒤에는 뭐 전형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지원자 유의사항. 여기 뭐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7번에 지원자 유의사항 기본사항이 7번에 수학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어 수학 농담이고요. 한마디로 학생의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맞죠? 자, 만약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모집 이론과 상관없이 하다못해 대학에서 10명 뽑으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명밖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의 학생이 수학 능력이 합격이 부족하거나 전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의원특위 같은 경우는 학과에 따라서는 그건 미리 정하지 않고 특히 후기 전형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예, 하여튼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자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캠퍼스하고 그냥 세종 캠퍼스는 별도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각각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심의특위 후기 전형에서 세종 캠퍼스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지만 혹에 쓴다 했을 경우에 둘 다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안암 캠퍼스에도 지원할 수 있고 세종 캠퍼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원 횟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맞죠?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캠퍼스에도 지원하고 세종 캠퍼스도 지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6개 우리 수시 제한 6장 있잖아요. 그때 복수한 경우 각각을 지원 횟수로 한정한다. 말 그대로 안암 캠퍼스, 세종 캠퍼스 동시에 지원했다면 2회를 사용한 게 되는 거죠. 6장의 카드 중에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 부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에는 보면 디자인 조형학부에 면접 실시한다 했죠. 이번에 있죠.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한다. 일단 한국에서 우리 서류 전형 할 때 우리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전형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면접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형이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맞죠? 한 명의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이 페이지 내용 다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 유의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 특히 여러분들 라 부분 좀 약간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요즘은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데 서류 위조 및 변조,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여러분들 뭔가 좀 이게 위조된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첨삭이 가해진 것 같다 아니면 조작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요즘 그런 경우 거의 없겠죠.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불합격인데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학생이 이렇게 제출했을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 학생이 왜 불합격했는지 안 알려줍니다. 설명 안 해줍니다. 정말 그걸 설명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후기에 떨어졌어. 전기에 지원해서 전기에 될 수 있을까? 똑같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에 서류 만들고 또 학교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학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행정적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좀 학생을 좀 위한다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성적을 좀 약간 좀 학생 유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의심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맞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대학 관계자 입장에 눈에 띄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떴는지 안 떴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서류의 위조, 변조 이 자체를 시도하는 것도 자체가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혹시라도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럴 경우 뭐가 돼? 심지어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입학해서 학교 다닌 중에도 쉽게 말하면 잘립니다. 한 번씩 가끔 보면 여러분들 한 번씩 언론 신문 뉴스에 한 번씩 보면 그게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항상 위험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납입함 등록금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맞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합격한 경우에도 심지어 등록까지 한 경우에도 전기제형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럴 경우에 특히 중요할 점은 그 전기전형 합격한 학교 등록하기 전까지는 직전에 등록했던 학교의 학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가장 빨리 빠른 빠르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어쨌건 등록하기 원래는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새로 이제 전기 합격한 학교 있게 해서 전기에 새로 이제 내가 다시 오셔야 돼가지고 마음에 드는 학교를 찾았어.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등록하는 전날까지 그 자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좀 일찍 결정했는데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그 후기정은 9월 1일에 입학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일주일 정도 전이겠네요. 8월 25일까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드디어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전형 마지막 페이지. 이게 마지막 아닙니다. 근데 뒤에도 있는데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그냥 참고 자료들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 않을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마지막 페이지는 최종 합격자 업무원서 제출 안내 이게 있죠, 맞죠? 특히 보면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 여기 제출하는 건데 특히 보니까 이 써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 예정자 신문에서 시험을 그 전형을 치른 거기 때문에 최종 합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졸업했다는 걸 증명하는 고교 졸업증명서 한 부를 연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 안내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후기전형 입시요강 내용 다 살펴본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고 아마 제가 어제 오늘 바빠가지고 다른 학교들 제가 보지 않았는데 아마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아마 이 학교들도 아마 곧 아마 조만간에 뭐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마 후기전형 입시요강이 아마 발표가 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 아마 영상이 특히 공개되는 이 녹화 영상이고 공개된 시점에는 또 많은 대학들이 그 방금 언급했던 대학들이 후기전형 요강이 발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아마 일정을 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무조건 뭐 서울 연고 거기만 학교냐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또 모든 대학들에 제가 소개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별도의 시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도 후기전형을 매년 실시했으니까 이 대학들 여러분들 어디가 보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보통 네이버에서 서울대 입학처 검색하면요 그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뭐 카테고리가 보통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보통 그 대학의 이제 입학처 웹사이트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재국민 특별전형 아니면 어느 경우에 친절하게 뭐 재국민 특별전형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후기 뭐 이렇게 되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입시요강과 공지사항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주요 뭐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내용들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학생들 지도하고 학부모 설명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입시 요강입니다. 요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물론 내용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오해도 발생하고 잘못된 편견, 잘못된 소문도 도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일단 모든 것의 입시 기준은 어디 있다? 입시요강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입시요강 확보해서 입시요강 내용 꼼꼼히 읽어보는 그런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가 후에 첨언하게 드리는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뭐 아무튼 입시하다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혹시 제가 놓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의 영상의 목적은 후기전형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전형 입시요강 내용 설명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